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전영선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안전운전 하셨습니까? 장마철 자동차도 비를 많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물을 싫어합니다. 혹은 그 우중에 달리시다가 엔진이 꺼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이때 대부분 보면 운전자가 내려와서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 엔진 뚜껑을 열고 이리저리 뒤돌아봅니다. 요새 자동차는 전자제품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전자제품 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엔진이 꺼지면 스타팅 스위치를 돌려가지고 길가에 세워놓고 한참 있으면 물이 마릅니다. 그 다음에 우산 들고 받쳐두고 물 안 떨어지게 해서 엔진 본네트 열고 살펴보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자동차의 상식입니다. 무엇이든지 최초가 다 있습니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모든 물건,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물건도 다 최초가 있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최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시대에 살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가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용하는 자동차, 이 최초의 자동차는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최초, 그러니까 시조죠. 시조에 대한 말씀을 좀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는 엄격히 말하면 제2세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역사상 세대를 두 가지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1800년부터 1900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타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등장할 때까지는 외연기관, 즉 여러분 저 옛날에 석탄기차 타보셨죠? 그러니까 외연기관 전기자동차 시대가 한 세대를 꾸몄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자동차를 이어받은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타는 내연기관, 즉 가솔린 자동차입니다. 이 가솔린 자동차는 1886년 독일에서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연기관 자동차의 발명과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은 엄격히 시간을 따져보면 같은 해에 발명했다고 그래도 한 4, 5개월 먼저 발명한 칼 벤츠, 여러분 벤츠 자동차 너무 유명하죠. 이 벤츠가 1886년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최초의 자동차를 발명하는 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런 내기를 잘하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헤아릴 수가 없죠. 최근에 들어보니까 또 계란이 먼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동차에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먼저냐 엔진이 먼저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이 자동차에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엔진이 먼저 발명되고 난 다음에 자동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칼 벤츠는 엔진을 발명하기 위해서 커다란 전기 자동차의 엔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이것을 축소를 해서 아주 이상적으로 힘을 내면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무려 12년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885년 12월 마지막 날에 드디어 엔진을 성공해서 그 눈물겨웠던 일기를 참 그것도 부부간에 마지막 새날에 종이 울리는 그 시간에 엔진이 드디어 시동을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 벤츠 부부는 너무나 기뻐서 둘이 부둥켜 키스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벤츠는 너무나 개팍해서 이걸 시험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1888년 남편 몰래 베르타링게가 드디어 남편의 차를 두 아들과 함께 13살, 15살 두 아들과 함께 산모자가 친정까지 96km를 왕복하는 세계 최초의 로드 테스팅을 해서 드디어 오늘날 자동차의 시조가 되었고 그 자동차가 오늘날 우리가 요긴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명물들 싫어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돈 좀 벌고 나면 뭐든지 명품 사고 싶은 그런 여기 욕심이 생기죠. 이 자동차에도 명품 또는 명물, 진기명기라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내 하나의 욕심, 내 하나의 창작성을 채우기 위해서 단 한 대만의 나만을 위한 자동차도 있겠고 또 여러 사람을 이렇게 이 편의를 주는 명물 자동차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큐바로 명물 자동차 하나를 만나러 보고 가시겠습니다. 큐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경제 봉쇄가 미국의 경제 봉쇄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빈곤한 나라, 그다음에 경제가 발달되지 못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큐바도 경제 개방을 해서 빠르게 경제 회복이 돼간다고 그럽니다만은 큐바의 수도 아바나 가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자동차들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일단 아바나에 들어가면 택시가 요새는 등장합니다만은 자가용이 전부 택시로 둔갑을 하는데 이 택시들이 보통 5, 60년대 미국 자동차 천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큐바를 경제 봉쇄하기 전에는 미국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봉쇄하는 시점이 바로 60년대였기 때문에 고전까지 들어온 자동차들이 아직까지 오늘날 남아가지고 수십 년을 고치고 사용해 오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중교통이 이 아바나에 굉장히 연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도 하고 뭐 택시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불법 택시죠 하는데 특히 버스가 귀합니다. 이 돈도 뭐 별로 없고 경제가 풍부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버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요새는 뭐 버스가 이제 이 자본을 끌고 들어온다고 그럽니다만은 이 아바나 시내에서 특히 재미있는 버스는 낙타버스입니다. 이 낙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버스를 만들거나 사올 돈이 없어가지고 고물 트랙타 여러분 컨테이너 끌고 다니는 트랙터 아시죠? 이 트랙터가 끄는 버스인데 뒤에 트레일러를 버스로 개조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낙타버스는 옆에서 보면 말이죠. 앞쪽이 툭 튀어 올라가고 앞뒤가 툭 튀어 올라가고 가운데가 푹 꺼졌습니다. 그래서 아바나 큐바 사람들은 이 버스를 낙타버스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버스 옆에 낙타를 그려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 한 번씩 뭐 한 30분 만에 한 번씩 뭐 어떤 때는 1시간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래도 제가 그림 속에 뉴스 속에 보니까 이 버스를 타려고 줄이 200~300m 쫙 서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 타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버스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낙타버스 한 대가 사람 정원이 300명이랍니다. 근데 러시아오 때는 400명까지 태우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바나 가면 우선 자동차 옛날 5, 60년대 자동차도 타볼 수 있지만 이 낙타버스 한번 타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5, 60대 되시는 남하는 분들이 5, 60년대에 자동차 향수가 깃들어가지고 일부러 아바나로 이 관광을 간다고 그래요. 관광에 가서 이 5, 60년대 미국 차를 타고 그 향수를 느끼는 그런 재미있는 도시라고도 합니다. 현대자동차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90년대 후반에 이제 구조조정이 돼서 우리나라 국적 자동차가 대부분 한 반 이상은 외국에 다 팔렸습니다만은 유일하게 현대자동차고 기아자동차만 우리 국민기업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기아가 세계 또 자동차 생산 6위국이라는 그런 앞장을 선 현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 잘 아시겠지만 현대도 비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현대가 클 때까지는 작고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 그 회장님이 사실은 일제시대 말기부터 자동차 정비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리면서부터 이 자동차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앞으로 장차 자기 손으로 자동차까지 만들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우리 국토 너무 해방 이후에 너무 이제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 회장은 우선
국토를 재건하는 건설 사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큰 건설 사업을 많이 했어요. 경부고속도로니 큰 댐, 다리 같은 걸 놓아서 돈을 차곡차곡 적립을 하면서 언젠가 내가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이렇게 자본축적으로 이뤄나갑니다. 그런데 1960년대 초 군사혁명으로 새 정부 제3공화국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 새 정부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비난한 나라로 살 수 없다. 그러자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경제를 재건시켜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중화학공업 시책에다가 이 중화학공업을 밀고 나고 밑받침할 수 있는 공업이 뭐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업이 뭐냐 해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세웁니다. 여기에 힘입은 정주영 회장이 드디어 1967년에 울산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래서 현대자동차가 출발을 하죠. 자, 60년대 그러면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막 걸음마를 할 때입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부족하고 또 재원, 소재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동차 회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뭐 하나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회사를 세웠지만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역부족이라서 우선 미국의 포드 자동차하고 기술 제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드 자동차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포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사실 그 자매 회사들이 유럽 쪽에 있습니다. 영국의 복솔, 영국의 그 포드, 또 독일의 포드.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에서는 영국의 포드 자동차가 우리 사정에 맞는다고 분석을 하고는 영국 포드와 기술 제휴를 해서 영국 포드에서 만든 코티나 1600cc짜리를 들여와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68년 처음으로 현대자동차 제1호조 코티나를 조립 생산했는데 이제 조립 생산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뭐 신진, 현대, 기아가 대부분 기술 제휴한 회사에 제품을 분해식으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산 부품 일부 이용하고 조립을 해가지고 페인팅 칠해서 판매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조립하는 기술이 초기에는 참 그 미숙해서 이 코티나가 나가면서 차는 좋은 차인데 조립 기술이 미숙했던지 특히 초기에는 택시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회사들이 이 코티나를 사가서 고장이 자주 나고 하니까 참 웃지 못할 별명까지 붙었어요. 코피나 고치나 이런 얘기로 코티나 처음에는 좀 몸살을 앓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 현대자동차, 기아, 아시아, 신진자동차가 계속해서 외국에 만들어 놓은 차만 분해식으로 들여와서 국산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회사 측에 봐서도 분해식으로 도입해서 조립해가지고 파는 게 마진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가만히 보다 못해서 70년대 초에 각 자동차 회사에다가 자동차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라.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좀 미적거립니다. 이 국산화라는 게 물론 기술 축적도 우선 앞서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부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진짜 역부족이니까 다른 회사는 세한, 신진, 기아에서는 미정미정 하는데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은 제일 앞장서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국민차 개발을 우리 국산 고유 모델 개발하겠습니다 하니까 회사에서부터 야단 났어요. 아이고 회장님 지금 이 조립하는 기술도 지금 못 따라가서 야단인데 무슨 기술 무슨 자신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차를 만듭니까? 그래서 정 회장이 이 말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아 뭐든지 처음부터 만족하는 게 어디 있는가 배워가면서 하면 되네. 이래서 이런 죄에 잘라서 밀고 나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74년 우선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엔진을 기술 제휴해야 되는데 우선 엔진부터 미쓰비시하고 제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쓰비시하고 현대하고 엔진 기술 제휴를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에 미쓰비시의 회장 구보 씨가 사실은
일제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주영 회장하고 상당히 그 의기가 잘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 회장 해보시오. 우리가 엔진 기술 절대로 밀어주겠어. 엔진은 해결 났습니다. 근데 디자인 또 문제 아닙니까? 남의 나라 자동차 디자인을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고유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 고유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디자인 하면서 저도 잠깐 한때 잘 했더라면 이 포니에 아마 한 부분을 담당할 그런 분 했던 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70년대 초에 제가 신진자동차 있을 때 제 상관이 이 현대자동차 고유 모델 개발 팀장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디자인하는 걸 알고 어느 날 저한테 우리 고유 모델을 개발하니까 정군 그 디자인 좀 계속하면 좀 스케치 그려고 해서 제가 열장을 그려준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현대자동차에서 너무 급해가지고 시간은 없지 정부의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니까 이 디자인을 그 유명한 이탈 디자인 주지아로한테 120만 달러에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알았습니다. 알고 참 속으로 섭섭함을 금치 못했는데 그래서 1974년 12월 달에 토리노 모터쇼에 포니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등장해서 세계 각 기자들 자동차 전문가들 놀랐어요. 개발도상국가가 이렇게 멋있는 그 시대에 맞는 디자인 유행의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그 현장에서 토리노 모터쇼에서 말이죠. 각국 기자들이 하도 재밌고 어떻게 더 이상하니까 참 포니를 둘러싸고 격찬을 했던 겁니다. 1975년부터 포니가 생산되는데 처음 나올 때는 디자인이 이상해요. 뒤에 파스트백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 포니를 보고 꽁지 빠진 닭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이 꽁지 빠진 닭 포니, 이 포니라는 것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미국의 황야를 뛰어다니는 망아지, 당나귀, 미국제 당나귀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니가 등장하면서 1300cc의 적당한 마력에 그리고 단단한 그 샤시에 우리나라 지형에 그 당시에 더 할 수 없는 딱 맞은 자동차. 그래서 포니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유 모델 16번째라 세계 16번째로 만들어낸 고유 모델이라는 긍지,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긍지를 했다. 이것 때문에 포니는 등장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우리 자동차 마이카 시대뿐만 아니라 1976년 최초로 포니 6대가 파라과이가 남미로 수출되죠. 이렇게 해서 포니는 우리 국산차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는 우리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오늘날 이렇게 세계 6강 속에 들어가는 자동차 대국으로 펴지는 밑거름이 된 차가 바로 포니입니다. 저도 포니를 한번 구입해서 탄 적이 있습니다만 그 후 포니는 2세대 포니2까지 갔고 이 포니2를 이어받은 것이 80년대 우리가 오일 쇼크 후유증으로 고생할 때 등장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앞바퀴 굴림의 자동차가 유행했었습니다. 이렇게 현대는 엑셀 전륜구동차 고유 모델 엑셀 성공을 시작으로 해서 그 후 국산 고유 모델 줄줄이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 90년대 들어가지고 뭐 삼성도 등장하고 기아, 현대, 대우 이렇게 등장했지만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회사들 중에서 제일 앞장을 서가지고 가장 많은 차종을 만들어 가장 많이 생산하고 가장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2004년 현대는 수출 누계 1천만 대를 기록하면서 기아 자동차와 함께 세계 내년이나 좀 되면 세계 자동차 메이커로서는 7대 메이커 7강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현대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을 슈퍼카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왜 슈퍼카 그러면 자주 듣고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요새는 슈퍼 모든 게 슈퍼입니다. 아주 그 성능이나 품질이나 여러 가지로 인간이 기대 이상을 창출하는 건 물건 또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 슈퍼카 중에서 오늘은 과연 그 도로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고 얼마만큼 속도를 낼 수 있나. 사실 이 자동차라는 것은 속도를 빼놓으면 쇠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지만 인간에게는 자동차 속도가 잘못하면 지구를 빨리 떠나게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장르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위주로 한 속도 얘기입니다. 현재 우선 제일 빠른 2006년 현재 도로상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 이 자동차 속도 내기는 말이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로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하고 도로가 아닌 어떤 공터에서 벗어나서 광활한 한 장소, 넓은 장소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력을 기록하는 랜드 스피드 레코드라는 기록, 두 장르로 나눕니다, 속도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도로용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이 바로 역시 스포츠카. 프랑스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주문받아서 생산합니다. 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싼데요. 부가티 베이롱이라는 자동차입니다. 우선 이 자동차는 스포츠카, 2인승 스포츠카지만은 이 배기량에서도 놀랍니다. 8000cc입니다, 무려. 그리고 기통수가 16기통입니다. 그러면 마력이 얼마나 됐냐? 놀라지 마십시오. 1001마력입니다. 요새부터 500, 400, 500마력 왔다 갔다 하는데 1001마력입니다. 자, 속도는 얼마인가 하세요? 시속 407km입니다. 최고 밟았을 때. 자, 지금 시속 407km 나간 차 우리나라 아직 없습니다. 페라리 포르쉐 해도 한 300km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300km, 400km 내가지고 도로에서 달릴 수가 없죠. 모든 법이 엉기정기 있어서. 이 베이롱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사실은 이 부가티라는 자동차는 2차 대전 직후까지 프랑스에서 생존하면서 멋있는 자동차 20년대 초부터 40년대 말까지 주로 스포츠카를 만들던 자동차 회사인데 이 회사를 세운 에또레 부가티는 우리 자동차 역사상 20세기 전반에서 자동차 예술가로 이름이 났던 분입니다. 이 양반은 자동차 디자인, 엔진을 하나 만들든지 모든 만드는 걸 아주 예술적 감각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한 분입니다. 근데 역시 너무 예술적 자동차에 치중하다 보니까 경영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경영난으로 2차 대전 직후에 없어졌습니다만 지금 그 명맥이 이어와서 다시 볼kswagen으로 이 베이롱 부가티 차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부가티 베이롱은 볼kswagen 산하의 식구가 되면서 수주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차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전문가들이 한 20억 좀 가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책도 그렇고 물건도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연간 일간 얼마 팔렸다. 이게서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에도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 20세기 전반에는 그 유명한 포드 T, 모델 T가 1918년부터 27년까지죠. 1,500만 대를 팔려가지고 단일 차종으로는 20세기 전반 베스트셀러였고요. 자, 20세기 후반의 베스트셀러는 몇 개 등장을 합니다. 장르별로. 그 중에서 가장 여태까지 그 브랜드 네임을 변하지 않고, 물론 모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변합니다만 그 브랜드 네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현재 2004년까지 2,800만 대가 팔린 차가 바로 도요타에서 생산하는 소형 경제형차 코롤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롤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유명하죠. 우리나라 초기에 신진해서 생산했던 도요타의 코로나의 동생종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 카롤라는 어떻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냐면 66년에 도요타에서는 좀 서민적인 차를 만들자 해가지고 1100cc짜리 아주 적당한 값싸고 장고장이 별로 없는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66년에 나와가지고 68년까지 2년 동안에 100만 대가 팔려나갔어요. 벌써 국내에서도 히트를 쳤던 겁니다. 그런데 70년대 들어와가지고 73년에 중동 산유국들이 오일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석유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대서방국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수출 삭감에다가 감산 조치를 내리면서 70년대는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감돕니다. 그런데 이 석유 파동에 가장 예민한 타격을 받은 나라가 바로 미국 나라였던 겁니다.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자동차의 특징인 크고 넓고 낮고 안락하고 힘센 자동차, 이것이 미국 자동차의 특징이었던 건데, 미국 사람한테 또 경제 예금 민감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오일 쇼크가 딱 석유 파동이 등장하니까 전부 다 가스 스탠드 주소마다 노가스 붙이고 가스통을 가지고 다니면 줄을 서서 사고, 이 바람에 미국의 차가 하루아침에 도외시당하게 됩니다. 휘발유 고래차가. 이 틈을 일본에서 잘 노린 거죠. 이때 도요타에서는 카로라를 대거 미국에 상륙시켜가지고 66년부터 84년까지 1,100만 대의 코롤라가 판매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540만 대가 미국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세계 최대 큰 시장은 미국 자동차 시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후 카롤라는 오늘날까지 12번의 모델 체인지, 그러니까 디자인 변형이죠. 이름은 바꾸지 않고 디자인 변형을 하면서 2004년 말까지 기록에 의하면 2,870만 대가 단전 팔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죠. 자동차에는 사람의 운전을 편리하게 하고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여름에 장마철에 가장 필요한 장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윈도우 와이퍼입니다. 이 윈도우 와이퍼 하잘것없는 장치로 보시지만, 이 눈이 많이 오거나 억수로 비가 쏟아질 때는 윈도우 와이퍼가 없으면 운전하기가 힘들죠. 이 윈도우 와이퍼는 사실은 말이죠, 여성이 발명했습니다. 1903년에 미국의 마리 안더슨이라는 40대 중년의 부인이 뉴욕에 볼일 보러 갔다가 그 여름에 장마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전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너무 비가 쏟아지니까 운전을 못하고 서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이 부인이 집에 와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윈도우 와이퍼입니다. 이 와이퍼 그 후에 16년 후에 이 아주머니의 조카,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회사 기술자로 있던 조카가 발견해서 오늘날 우리가 편리하게 자동차에 달고 쓰게 된 겁니다. 이런 윈도우 와이퍼 하나라도 여러분 여름철에 이 장마 계절에 소리 나는 윈도우 와이퍼 많이 보았습니다. 잘 좀 관리하십시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